보니까 안 꺾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십자인대에서 후면부가 큰 십자인대 후면부가 있는데 이제 다리가 크게 꺾어지면서 그 십자인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 진단 빨리 해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수술 후에 재활치료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골연화증은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연골 조직 자체가 약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골이 아무래도 뼈에 완충작용을 하는데 완충작용이 약해지고 이제 연골이 갈라지고 벗겨지고 하면서 그러다 뼈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 가기 전에 연골 연화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지금 잠깐 얘기를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이 무릎이 퇴행성 관절이다라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 아무래도 좀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 모든 관절 질환은 퇴행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이 관절을 쓰니까 체질에 따라서 또 사용 빈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제 관절이라고 하는 이 모든 구조물이 조금씩 낡아지는 거죠. 인대도 낡을 수 있고 뼈도 낡을 수 있고 연골도 낡을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활액막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통증과 변형이 계속 생기는 거고 이게 재밌는 게 물론 나이를 먹을수록 좀 많이 생기는 질환이지만 나이가 관계없이도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빠르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냥 많이 쓰면요? 네, 많이 쓰는 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이가 먹어야지만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퇴행을 최대한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원인은 이제 연골과 연골 사이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눌리는 거죠. 눌리고 갈리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뭐 비만, 혹은 뭐 외상, 염증. 혹은 뭐 노화나 바이러스, 뭐 박테리아, 자가면역 질환도 정말 증상이 많거든요. 정말 원인이 많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계단 오를 때 악화된다거나 내려갈 때도 악화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이 붓고 물이 차는 경우에는 급성기로 이제 퇴행성에서 다시 급성기 갔다가 또 퇴행성으로 아프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악화된다고 하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발목과 발가락 관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주로 어떤 질환이 있는지 최지원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발목과 발가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손과 마찬가지로 발은 이번에는 28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은 아까 30개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뼈로 이루어져 있죠. 2개 차이 나네요. 그래서 발은 또 특히나 하루 종일 우리 몸의 이 체중을 지지하는 이런 정적인 기능과 그다음에 걸을 때 이 발로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 동적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 그다음에 무지외반증, 아킬레스 건염 등의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바로 그 틀어져 있는 게 무지외반증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한 2에서 4% 정도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엄지발가락 가장 뿌리 부분이 있는 제1중족 족지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변의 인대와 그러니까 힘줄들 사이가 불균형이 생기면서 점점 그러니까 불균형이라고 얘기하지만 약화라고 보시면 돼요. 약화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것. 이게 바로 무지외반증입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 어딘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뒤꿈치 쪽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종아리 부분, 그다음에 발을 이어주는 그 부분이 바로 아킬레스건인데요.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 그리고 부종,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달리거나 뛰거나 하는 것들이 좀 힘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원래 굉장히 힘이 센 그런 힘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많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발목과 발가락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좀 가장 궁금한 게 이 하이힐이 다리나 발에 좋지 않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하이힐과 반대로 사실 굽이 너무 없는 신발을 신어도 이 족저근막염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족저근막염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이힐을 신어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너무 굽이 낮은 신발을 신어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발 모양이 사실은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게 됩니다. 아치 모양이잖아요. 예, 맞아요. 아치 모양인데요. 이 아치 모양이 유지가 되려면은 이 아래쪽에 뭔가가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누르게 되면 그대로
퍼져버리겠죠. 네. 그래서 밑에를 잡아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근데 이 족저근막이 네. 위에서 너무 과한 힘들을 계속 받다 보면은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족저근막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족저근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평균적으로 발병하는 연령은 한 45세 정도, 그 정도 나이에 많이들 생기게 되고요. 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간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과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 아니면은 체중이 늘어난 경우, 이런 경우들에서 이 족저근막염이 생기기 쉽고요. 네. 평발이신 분들은 당연히 더욱더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뇨가 있으시면은 말초 부분에 염증들이 잘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볍게 생겼던 족저근막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 증상으로는 보통 서서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난 직후가 가장 힘들어요. 네. 자는 동안에는 발 쪽에 이제 긴장이 안 걸려 있는 상태에서 네. 딱 일어나면서 근육이 이 족저근막이 줄어들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때 순간적으로 힘을 받으면서 통증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뒤꿈치 쪽, 이 뒤 발바닥에서 뒤꿈치 바로 앞부분에 심한 압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뒤로 연결된 아킬레스건도 보통 좀 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90% 이상은 보존적인 치료, 그러니까 무슨 수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침습 치료가 아닌 것들로 많이 회복이 되고요. 네. 수술적 치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바닥 부분의 족저근막을 최대한 스트레칭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발바닥 질환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런데 그 이제 다양한 하지 질환에 앞에서도 사실 관절 치료 때 나왔지만 자기장 치료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기장 치료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자석 놀이하면 이렇게 좀 쇳 가루가 이렇게 자석을 따라 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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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기를 이용해서 자석이 힘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물리치료는 저도 물리치료 오더 줄 때 고민하는 게 깊이감 있게 안전하게 많이 주는 게 참 중요한데 네. 자석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니까는 아프지 않게 깊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관절이 뭐 퇴행성도 있을 것이고 뭐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걸어서 순환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특히 이제 옷을 입고 하게 됩니다. 탈이 네. 없이 몸이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신기하시고 내일도 오시라고 하면 또 오시고 약간 이거 되는 거 맞아요? 이럴 것 같은데요? 근데 받고 나서 너무 시원해서 좀 그렇다고도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기장 치료가 순환에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지 질환에 이어서 하지 질환까지 알아봤는데요. 하지 질환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방의 최재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약침이란 순수한 한약재들을 추출, 정제, 희석, 혼합 또는 융합 등의 이러한 가공을 한 그런 약액을 침을 놓는 자리, 경혈, 경근, 그다음에 관절 등에 자입하는 그런 한방 의료 행위로서 이런 혈자리에 놓는 침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침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경락약침이 있습니다. 경락약침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있는 부위, 질병이 있는 부위 주변에 나타나는 반응점들을 찾아서 그 질병에 필요한 한약 성분을 주입해서 인체 면역 기능을 향상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약침 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염증성 질환이나 만성 소모성 질환에도 쓰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견비통, 요각통, 어깨, 그다음에 허리 이런 근골격계 질환들에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팔강약침이 있습니다. 이 팔강약침은 팔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 진단의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팔강변증, 음양, 표리, 한열, 허실
이러한 질병을 판단하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몸 상태를 진단한 이후에 그에 맞는 적합한 한약을 처방해서 복부나 등 부위 그런 주요 경혈들에 주입하거나 그다음에 혹은 다른 자리에 필요한 경우에 그쪽에 주입을 해서 각 장부의 허실을 조정하는 이러한 약침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팔강약침의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위염, 위궤양 등 내부 질환, 내장 질환에도 굉장히 효과를 내는 그런 약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기울결 약침, 신양어 약침, 중성어혈 약침 등 아마 조금 생소한 이름의 그런 약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학어 약침이 있습니다. 자학어는 태반이라고 하죠. 이제 태반 태반 주사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자학어 약침 경우에는 많이 쓰이는 항노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반 추출물을 마시는 방법으로도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한의학에서는 이 약침액으로 정제를 해서 인체에 투여를 하게 되면은 만성 허로성 질환을 치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재생 등을 좀 돕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허로 질환, 그다음에 만성 피로, 류마티스성 질환, 그다음에 특히나 각종 부인과 질환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갱년기 장애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약침이 바로 자학어 약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봉약침이 있습니다. 봉침이라고 하죠. 이 봉침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약침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자연 상태의 벌이 가지고 있는 독을 추출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형태로 봉약침액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약침 요법인데요. 벌의 독은 굉장히 많은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분들의 효과로는 진통 효과, 소염 효과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주기도 하고요. 신경 재생 효과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 이외에도 신경계 질환에도 효과를 많이 내게 됩니다. 신경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적용하는 질환들이 아까 말씀드린 관절염 종류들과 그다음에 골관절계, 그다음에 근육계 질환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약침이 바로 봉약침입니다. 근데 이 봉침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벌의 독을 정제한 것이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놓은 자리 바로 그 주변부가 살짝 붉어지고 그다음에 약간의 열이 난다든지 가려운 정도의 증상, 이런 증상은 가볍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근데 혹시라도 호흡이 힘들어진다든지 그 이외에 온몸으로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봉약침 관련해서는 한의사들에게도 굉장히 강한 교육이 들어가서 교육받은 한의사들에게 이 시술을 받으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봉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문도 많습니다. 특히나 요통에 대한 논문도 있는데요. 이 요통에 대한 논문을 보면은 봉침 치료를 3주간 하고 나서 가짜 치료를 한 분에 비해서 성가시고 통증 강도랑 그다음에 기능들이 모두 상당한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통뿐만 아니라 골관절염, 무릎 골관절염에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무릎 골관절염에 사용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3주간 치료를 했더니 골관절염 통증과 그다음에 신체 기능 이런 것들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요즘에는 한의학에서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약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웬 한의학의 초음파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초음파는 결국 몸 안을 바라보는 도구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한의학에서도 약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혈자리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근육이 꼬이는 자리라거나 아니면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라거나 이런 자리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혈자리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약침 시술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음파 가이드 약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약침의 치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약침들은 교육을 잘 받은 한의사들에게 받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으니까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약침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방의 최재훈 원장이었습니다. 자, 최재훈 원장님께서 약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도 이걸 맞아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벌, 독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봉침을 쉽게 시술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봉침을 시술할 때에는 그 봉침을 놓기 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봉침을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꼭 거치고 난 이후에 봉침을 시도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독을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부작용이 따를 수 있지만 그만큼 숙련된 한의사에게 꼭 치료받으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